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정세랑 장편 소설 보건교사 아는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작가의 편지. 아는영이 책을 읽는 분들의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화를 기념하여 특별판이 나온다고 들었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안부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2020년을 안전히 보내고 계신가요? 그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폭우가 그치자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인 한여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만큼 읽어주시는 분들의 안녕을 바라게 됩니다.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친절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싸워도 언제나 지고 있는 느낌이지만 그럴수록 안쪽의 매듭을 단단히 하고자 합니다. 어떤 날엔 세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도 같고 또 다른 날에는 어떻게든 계속될 것 같지요. 불안정한 계기판의 바늘처럼 마음이 이쪽 저쪽을 향하지만 읽고 쓰는 사람들 사이에 연결에 대해서는 믿음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서 먼저 고백합니다. 보건교사 아는영을 처음 출간했을 때 저의 책들은 적은 권수가 느리게 가닥곤 했습니다. 그래서 만권에 다다르면 꼭 외전을 쓰거나 이권을 쓰겠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드렸고 이후 만권은 예상보다 빠르게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뒷이야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영상화에 직접 참여하는 데 시간을 쓰느라 미뤄둔 탓입니다. 책이나 드라마 혹은 전혀 다른 매체로라도 꼭 아는영의 이야기를 이어 써서 오래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놀림받아 마땅한 지연입니다. 그 사이 저는 아는영과 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혼자 걷고 혼자 협상하는 프리랜서 작가에게는 좋지 않은 접근들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적지 않은데 때마다 아는영이 마치 어깨에 손을 얹고 곁에 선 것처럼 저를 지켜주곤 했습니다. 머릿속에 희미한 인물이 현실로 걸어나온 듯한 효과였지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기에 가끔은 대화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의논할 뿐 아니라 잡담도 얼마든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농담은 비슷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까지 친구가 된 캐릭터는 이제껏 없었습니다. 아는영과 함께 나이 들어 가고 싶습니다. 아는영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줄것이요. 어디선가 손을 들어주는 신기한 물건을 주우면 머릿속의 이야기를 다 꺼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2010년에 어느 가을밤 즐거움과 속도감으로 미끄러지듯 쓴 단편이었을 때는 2014년에 연작 장편이 되고 2020년에 드라마가 될 줄 몰랐습니다. 처음 읽어주실 때 중학생이었던 분들이 완연한 성인이 되시는 동안 소설도 성장과 성숙을 해온 듯 합니다. 돌아보니 보건교사 아는영에는 제가 평생 쓰고 싶은 주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는영은 여린 존재들의 아름다움을 오래 들여다보고 복잡한 싸움을 지치지 않고 해나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걸어야 하는지 묻는 주인공이니까요. 평생을 다해 대답해야 할 질문을 주머니에 넣고 달리는 저의 친구가 읽어주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친구이길 바랍니다. 심드렁하게 심지 있는 아는영이 무지개 칼과 장난감 총으로 머리맡을 지켜주기를요. 특히나 세상이 망가졌다고 느껴지는 날에 끝없이 소모되고만 있는 것 같아 슬픈 날에 다른 사람은 이해해주기 어려운 외로움이 무겁게 커지는 날에 사람 친구만큼 책 친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비에 젖은 운동화의 젤리 씨앗처럼 제 안에 자라는 것들을 잘 다듬어 두었다 드리고 싶은데 아차하면 한 해씩 성큼성큼 지나 있습니다. 5년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책이 산뜻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확장되도록
자주 어루만지겠습니다. 2020년 9월 새랑 드림. 사랑의 젤리피쉬. 장마철의 보충 수업 기간.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신발장 냄새가 진했다. 짧은 방학은 무더위 속에 지나가 버렸고 보충이 시작되자 모두 우울한 얼굴이었지만 사복이 허용되었으므로 옷 입는 재미로 버티고들 있었다. 그러나 승권은 그마저도 전혀 흥미가 없는 편이었다. 연하늘색 스프라이트 반셔츠에 면바지가 승권의 최선이었고 승권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오직 하나였다. 혜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진학해왔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머릿속이 투명하게 보인다고 해서 별명이 해파리인 여자애였다. 그나마 좀 귀여운 어감인 젤리피쉬로 불려서 다행이지 해파리 같은 여자애를 좋아하는 나는 뭐가 되는 건가? 승권은 늘 머리가 아팠다. 이 단순하고 모란데 없는 사랑스러운 생물은 불행히도 다른 사람한테서 가장 좋은 부분만을 발견하는 나머지 누가 고백만 해오면 족족 다 사귀어 왔다. 승권은 언제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다. 벌써 2학년 1학기가 지나버렸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마음먹자 갑자기 웬 농구부 주장이 오늘 혜현에게 고백을 하겠다고 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혜연이라면 그놈한테서도 가장 긍정적이고 빛나는 어떤 부분을 찾아낼 게 뻔했다. 너한테 필요한 건 키만 크고 얼굴이 여드름 빨인 농구부 주장이 아니야. 매일 아침 눈빛만 봐도 네가 매점의 36가지 간식들 중 뭘 먹고 싶어하는지 아는 나라고. 승건은 농구부 주장보다 먼저 혜연을 찾아야 했다. 농구부 애들이 저 질퍽한 운동장에 하트 모양으로 꽂을 초들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비나와라, 비나와버려라. 1교시가 끝나자마자 과학실로 향했다. 분명히 과학실에 있을 것이다. 더위를 많이 타는 혜연은 과학실 돌바닥의 냉기를 좋아해서 먼지 나는 암막 커튼 아래에 늘어져 있는 습관이 있었다. 승권은 그 구석을 해파리 여름 서식지라고 이름 붙여놓았다. 조승권 어디가? 너 오늘 지각했지? 담임인 한문이 불러세웠지만 승권은 못 들은 척 걸음을 빨리 했다. 다리를 저는 사람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다. 성혜연! 과학실 문을 열며 혜현을 불렀다. 어째서 성까지 붙여서 이렇게 딱딱하게밖에 부르지 못하는가? 혜연은 없었다. 벌써 늦었나? 10대 소년이 느끼기엔 다소 짙은 절망. 그 절망의 단내가 입안에 돌았다. 그때 뭔가 날카로운 것이 따끔 목 뒤에 꽂혔다. 보건교사가 핀셋을 들고 정체불명의 가시 같은 것을 빼냈다. 뭐예요? 이럴 시간이 없는데 승권은 마음이 급했다. 목을 감싸 쥐고 보건실로 오는 길에 농구부 1학년 애가 기타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보건교사는 승권의 목 뒤에서 빼낸 것을 유심히 확인하며 입술을 약간 움직였는데 승권에겐 언뜻 욕설처럼 읽혔다. 잘못 본 거겠지. 상처 자체가 큰 건 아니지만 독성이 있을지 몰라. 벌써 주변부 색깔이 다른 게 염증이 생길 것 같아. 조퇴해서 병원에 가는 게 낫겠다. 몇 반? 2학년 1반이요. 내가 너희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아니요, 이따가 제가 허락받을게요. 혹시 허락 안 해주시면 확인증 받으러 올게요. 승권은 초나같이 보건실에서 튀어나갔다. 뒤에서 보건선생님이 뭔가 만류하는 듯 웅얼거렸지만 가시인지 뭔지를 뺐으니 됐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유난히 귀찮았다. 보건교사 안은영은 자잘한 일은 있어도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오늘까지는. 은영은 남학생의 목에서 뽑아낸 동물성 물질을 내려다보며 작게 끓는 소리를 냈다. 욕이 되담한 소리였다. 학교라서 매번 삼킬 뿐. 사실 은영은 욕을 잘하는 편이었다. 학생이 놀랄까봐 차마 말을 못했지만 그것은 어떤 알 수 없는 동물의 손톱, 비늘, 뼈 중에 하나인 것 같았다. 그의 목덜미에 핏줄을 타고 도끼가 번져가는 걸 보았는데 얼마나 나쁜 게 들러붙은 건지는 짐작하기 어려웠다. 소독이라도 했어야 하나
하지만 어차피 알코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종류는 아니었다. 본체를 잡을 때까지 괜찮아야 할 텐데 은영은 걱정스러웠다. 본체로부터 멀리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이 학교에는 아무래도 뭔가가 있다. 출근 첫날부터 느낄 수 있었다. 안은영은 유감스럽게도 평범한 보건교사가 아니었다. 은영의 핸드백 속에는 항상 비비탄 총과 무지개색 늘어나는 깔때기형 장난감 칼이 들어있다. 어째서 멀쩡한 30대 여성이 이런 걸 매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속이 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사실은 멀쩡하지 않아서겠지. 안은영. 친구들에게는 늘 아는 형이라고 놀림받는 소탈한 성격의 사립 M고 보건교사. 그녀에겐 이른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언제부터였냐면 원래부터라고나 할까? 은영은 아주 일찍 자신의 세계가 다른 사람의 세계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명료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0살 무렵이었다. 엄마가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산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주아라 부엌벽을 깨부수려 할 때 힘껏 만류한 적이 있다. 이 구조 이대로가 좋으니 벽지나 바르자고. 괜히 번거롭게 여기저기 헐고 리모델링하면 아빠 집에 가서 살겠다고 협박을 했다. 벽 속에는 얼굴은 좀 상했지만 친절한 아줌마가 있었다. 엄마가 알아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10살의 은영이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말아먹을 때면 벽 속의 아줌마는 조용히 웃으며 내려다보곤 했다. 그 눈길에 저기가 없었으므로 괜찮았다. 저기와 저기 아닌 것을 구분하는 감각은 은영 같은 사람에게 일찍 발달할 수밖에 없다. 꼭 죽은 사람들만 보는 건 아니었다. 산 사람들이 더 기분 나쁜 걸 많이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이 학교에 떠다니는 공기 가득한 나체의 환영들 같은 것 말이다. 아, 사춘기 애들은 정말 싫어. 은영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면 깔때기 칼로 휙휙 아이들의 야한 상상을 휘저 없앴다. 벌써부터 취향이 가지가지기도 하지. 그러니까 결국 은영이 보는 것은 일종의 액토플라즘, 죽고 산 것들이 뿜어내는 미세하고 아직 입증되지 않은 입자들의 응집체다. 미색 젤리 같은 응집체는 종류와 생성 시기에 따라 점성이 달랐다. 죽은 것들은 의외로 잘 뭉치지 않는다. 산 것들이 문제다. 2차 성징의 발현이란 짓궂고 지겨웠다. 장난감 칼과 총에 은영 본인의 기운을 입히면 젤리 덩어리와 싸울 수 있었다. 비비탄 총은 하루에 22발, 플라스틱 칼은 15분 정도 사용 가능하다. 이집트산 앙크 십자가와 터키의 이블 아이, 바티칸의 묵주와 부석사의 염주, 교토 신사의 건강 부적을 더하면 28발, 19분까지 느릴 수 있다. 보건교사 안은영의 삶은 이토록 토테미즘적이다. 몇 년 전까지는 대학 병원에 있었다. 전문 퇴마사로 살지 않는 이상 돈을 벌어야 했고 커트라인 밑이었는데도 간호대에 철썩 붙어서 쭉 병원에 있었다. 병원도 학교도 드글드글하기로는 매 한 가지였다. 왜 하필 간호사를 직업으로 골랐을까? 아니다. 해가 갈수록 더 느끼는 점이지만 사람이 직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직업이 사람을 고르는 것 같다. 사명 같은 단어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으므로 수긍하고 받아들였다기보단 수월한 인생을 사는 걸 일찌감치 포기했다는 게 맞겠다. 병원에 있을 때는 힘든 파트만 다녀서 지금보다도 더 너덜너덜했다. 몇 년쯤 하고 나니 새벽에 병원 복도에서 기나긴 싸움을 하는 게 벅찼다. 그래서 대학 때 따놓은 보건교사 자격증을 활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호러와 에로 중에 고르라면 단연 에로다. 그런데 이 학교에 에로에로 젤리들 말고 학생들 목에 뭔가를 박는 사악한 무엇이 있다. 어쩐지 발을 들이는 순간 음습하더라니 꼬인 팔자는 어디 가지 않는다. 가운한 허리 뒤쪽으로 비비탄 총과 장난감 칼을 꽂고 은영은
보건실을 나섰다. 그러니까 마르고 안경을 쓰고 똑 부러지게 생긴 남자였어요. 걔를 조퇴시켜야 하는데 불렀는데도 막 급하게 가버려서요. 2학년 1반 담임 한문 과목 홍인표는 지난 학기에 새로 와서 아직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한심한 눈으로 바라봤다. 다른 층 선생님들은 보건교사의 얼굴조차 잘 익히지 못해서 식당에서 마주치면 대면대면해야 하는 듯 했다. 지난번 선생님은 너무 적응을 잘해서 보건실을 가십의 온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젊은 선생은 주변 머리가 너무 없다. 고위 남자애들이 다 마르고 안경을 쓰고 그렇지 누굴 찾는단 말인가. 똑 부러진 인상이라면 혹시 승곤인가? 평소에 제법 성실한 축인데 오늘따라 흐트러져 보였다. 걔가 많이 다쳤던가요? 부어오르는 속도가 신경 쓰이는 데다 열도 곧 심하게 날 것 같았어요. 병원에 보냈으면 하고요. 뭐에 물렸는데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나빠 보여서. 가장자리긴 해도 서울인데 아주 위험한 벌레나 뱀 같은 게 있을 것 같진 않았다. 초심자라 지나치게 조심하는 걸까? 하지만 이 보건교사의 얼굴은 전혀 꼼꼼하지 않아 보이고 어딘가 미숙하고 미덥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인표는 젊은 여자 선생이라고 무시하는 축은 결코 아니었다. 다만 선생님들의 얼굴에 거짓말하는 학생의 표정이 떠오를 때는 기민하게 알아채는 편이었다. 뭔가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인표는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제가 찾아서 보내지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뒤에서 보건교사가 불렀다. 선생님, 다리 다치셨어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아니요. 오래전에 다친 겁니다. 정말 하나도 모르는구나. 인표는 사실 가십을 몰고 다니는 가십 제조기였는데 재단 집안인데다가 사실상 다음 세대의 실세이고 미혼이라 더욱 그랬다. 보건실은 가십 폭풍의 영향권 밖에 있는 게 틀림없었다. 어릴 때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것만 두고도 수십 가지 버전의 소문이 떠돌았는데 그중 하나도 듣지 못했다니 말이다. 끔찍한 사고였지만 돌아보면 여러모로 운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인표의 할아버지는 사립학교 재단뿐 아니라 규모 있는 사업을 몇 개 굴리는 큰 손이었고 인표는 가장 사랑받는 손자였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한 대쯤은 몰래 살 수 있는 용돈을 받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인표가 탔던 오토바이는 버스 아래로 찌그러져 들어갔다. 그나마 버스가 전속력이 아니었던 게 다행이었다. 온몸이 산산조각이 났다가 다시 짜 맞춰졌다. 팔다리에 철심을 꽂았다 뺐다 하며 두 자리 숫자의 수술을 했지만 한쪽 다리는 사고 이후 끝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되었다. 그래도 한쪽 다리를 저는 데서 끝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몸은 물론 얼굴에도 흉터가 남았는데 수술이 잘 되어서 다들 보조개인 줄을 알았다. 가스파르 울레를 닮으셨네요.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선한 댓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